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도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위기를 직감하는 목회자들의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좀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저희가 거대 담론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개척교회를 하고 어려운 목회의 진로들을 방향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맞닥뜨려서 그런 데 대한 좀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또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그 마을 목회 내지는 지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들 서번트 리더십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런 분들 때문에 소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 이번에 특별한 강사님도 모시게 되었고 이렇게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좀 부족한데 여러분 양해 많이 해주시고요. 친밀함 속에 교제가 있으니까 가까이에서 여러분 같이 호흡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좀 타개하는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관계 DNA를 통해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넘어 이제 작은 조직, 소그룹과 그리고 마을과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일찍 눈을 뜬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에도 확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마을 목회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귀한 강의를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귀한 강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 여기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 마음속에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제 그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 목회가 살찌게 하시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어서 우리 감리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개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안석희 목사님, 새빛교회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유성준 교수 주님 축복하시고 이후에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그 코로나 이후에 모일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우리 안석희 목사님 새벽교회를 통해서 귀한 모임을 갖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또 안 목사님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목을 마을 목회와 사회적 경제 이렇게 잡았고요. 강사님은 임종환 교수님, 지금 인하대학교 이번에 학장으로 보직도 맡고 계신데 그 교수님은 원래 환경 전문가세요. 그래서 직업병이라든지 또 뭐 고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는 독특한 그런 분야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장기라 박사님의 영향으로 그렇게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그 건강을 그 지키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보편적 그 복지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운동을 인천에서 시작을 하셨고 지금 전국에서 그 30여 개 이상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그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인데 위기라고는 많이 얘기하는데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이나 구체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서번트 주문연원에서 진즉부터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역을 개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이 목회자들이 이론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주간 전에 박일성 목사님하고 같이 이 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만나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또 의사시고 그런데 그런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고 이거를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일에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임에 꼭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 모인 건 특별히 공개적으로 우리가 무슨 광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코어 그룹들이 주로 다 모여 계신데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때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이 땅에 증거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 작용하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안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오전에 강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익사 모임에 가면은 콩나물 국밥밖에 안 주는데 오늘 수준 있게 점심을 해서 끝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또 차담회도 좀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저희들이 이제 매년 서먼트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는데 작년에는 목회 멘토링 사역을 하고 대전에서 같이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 올해는 미안해요. 딴 동네에서 해가지고 뉴욕의 프로싱 제1교회라고 김정호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한화회중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희년 목회 희년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가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9월 25, 6, 7, 3일간 그렇게 집회하고 그동안 매년 해왔던 탐방 프로그램 브로더 문화 미션 메노라이트 새벽교회를 열흘 동안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얘기 들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번트 리더십 이제 그 내용인데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 영적 훈련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됐으면 좋겠다. 신앙 안에서 그것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국 연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미국 연수를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은사님이 있는 이일영 교수님이라고 원래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신 분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부분에 있어서 큰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의과대 교수 중에 그렇게 헌신적인 분이 없어서 이일영 교수님을 제가 평소에 많이 뵙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인사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연수 가기 전에 한번 부부를 초대해서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한번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부랑 같이 그러니까 저희 이일영 교수님 부부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저한테 들은 말이 목회라고 하는 거는 이분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끼어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기여할 수 있는 것,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는 부분들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김정호 목사님이 가장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전부 식사를 한다면 그냥 흘러가듯이 들었어요. 보면. 그리고 제가 미국 들어가니까
한 10년 전에 저희 누님이 미국에 이민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다고 하니까 뭐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 다 해줄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원래 텍사스에 계셨는데 수송을 해갖고 아틀란타 쪽에 있는 분하고 연기를 해갖고 뭐 가니까 벌써 다 준비가 됐더라고요. 잘 하고 단지 하나의 조건이 내가 지정한 교육을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해주시는데 제가 뭐 다른 거할 때 그래서 가서 그 집에 잘 들어가고 그 다음날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아틀란타 한인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김정호 목사님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그냥 일주일 전에 갔다가 김종선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 누님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인도를 받은 것이 바로 김정호 목사님의 그 교회여서 참 하나님한테 인도하심에 따라서 연기를 겪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도 서번트 리더십 교육 부분에 제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삶을 통해서 이게 고백이기도 하고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누를 수 있는 거를 수동으로 되어 있군요. 자동으로 네. 그 그림 부분은 안성의료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인데 조합원들 교육하는 내용 부분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첫사례 부분이 이제 안성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네. 빨리 좀 슬라이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빨리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위기에 서 있는데요. 경제 성장 부분이 그동안 갖고 있던 고도 성장에서 이제 저성장, 이제 역성장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경제적인 침체한 어려움들이 이제 가속화된 그런 형태의 부분이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의 사회 시스템 부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시스템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부분들이 그냥 코로나19가 이번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변이가 더 강한 또 전파성이 강한 종류가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이러한 어떻게 말하면 유행병이 얼마큼 더 반복될지 또 전체 인구 공동체 중에서 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큼 또 고난 중에 있을지 향후에 보면은 더 심각한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이냐는 것들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마을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대한 진입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어지는 부분이어서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24.3% 부분이고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령화 진행되는 속도는 더 가파라서요. 여기 나타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 속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일본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2030년에서는 일본 다음에 2위지만 2050년, 60년 같은 경우는 일본마저도 제치고 초초고령 사회에 전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60년 정도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부분에 있어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상이 가세요? 전체 인구에서 40%가 65세 이상인 경우인데 상상하기 힘든 그런 미지 세계에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진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과학적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030년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대 수명에 대한 예측 자료가 이미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 최초가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4세. 네, 세계에서 1위. 우리나라 여성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성들도 86세가 넘어서 한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시 세계 1위인 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우리나라 부분이 이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초고령사회, 최초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사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부분은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또 교육이나 또 위생 조건들이 향상되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니까 그 자체로는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회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짙은 그늘을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체 인구 집단 내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취약한 그룹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사회 전체로 봐서는 돌봄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상태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령사회로 급격하게 진입되는 것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오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요즘은 어르신들은 안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대 수명이 이렇게 높아져서 보면 오래 살긴 사는데 건강 나이,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 부분은 이제 70세가 조금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전체가 보면 90세가 넘는데 사실 건강 나이는 70세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20년 같은 경우에서는 노년에 여러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굉장히 어려운 공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오래 사세요 얘기하게 되면 네, 나이 들어서 좀 욕 좀 보란 얘기지 뭐 이렇게 보면은 받을 정도로 노년의 삶이 불안한 현실들이 사람들한테 또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여기 이제 도시에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르신들 모습인데요. 가족이 이제 핵가족화되고 노인도 이제 노인가구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의 부분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식들을 공부시키면 나이 들어서는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거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다 독립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덩그러니 보면 노인들만 살아가는 노인 가구들 부분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빈곤 노인 가구로 분류했습니다. 빈곤 가구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가 빈곤 가구인데 빈곤 노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문제다. 근데 전체 노인 가구 중에서 40% 정도가 빈곤 노인 가구 분류가 되어지는 거니까 사실 국가 전체로 봐서는 나이 들어서의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요게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빈곤 노인율의 퍼센트가 40%인데 저기 동그랗게 나타난 부분이 우리나라가 40%인데 다른 나라들은 10에서 한 15% 정도 이릅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같은 경우는 서서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소득 보장, 연금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고령 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사실은 뭐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아프시도 하고 돌봄이나 의료수를 좀 많이 받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보면은 삶이 편안한 삶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냐면 이 노인 가구가 됐을 때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단적인 지표 부분들이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인데 전체 자살률도 마찬가지만 65세 이상 노인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근데 그것도 2위하고 차이가 나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자살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삶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노인들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들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살률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점점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도 이제 해체 위기에 가게 되는 특히 농촌 공동체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마을 같은 경우는 덩그러니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더 이상 마을이 지속하지 않은 상태. 이것을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호남 지역하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해당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비대해지는데 한편적으로 인구 소멸이 되는 다른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확대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취약한 그룹을 대표적으로 또 언급한다 한다면 장애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직하기도 힘들고 소득을 얻기도 힘들고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받는 것도 사실 힘든 가족이 장애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달동네에서 있어본 경험이 있는데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게 실감이 납니다. 한 명 있을 때는 어떡하지 가족들이 서로 도우려고 해요. 근데 둘째 낳는데 둘째가 또 장애가 있어. 그러면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를 낳는데 셋째가 또 장애이라고 하면은 서로를 비난하게 바쁩니다. 너 때문에 일이 생겼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부분인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정신장애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편견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이번에 코로나19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 첫 사망자가 나왔던 것도 경북에 있는 한 정신요양병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03명이 입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감염된 사람이 101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딴 병원이 이송하는 과정 중에 잠깐 보면 TV 화면에 비춰졌는데 한 50대 넘은 여성분이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리가 오늘 굉장히 말라 들어가서 일상적으로 걷기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이니까 이게 어떤 상태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불용이라 해갖고 하도 걷지 않게 되면은 근육도 말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기 입원해서 보면은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리 근육이 말라 들어가서 이제는 스스로가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돼서 휠체어에 의존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나를 보고 또 장기 입원 상태나 이런 것들을 비춰본다 한다면 분명히 한 20대나 30대에 정신적인 충격을 따른 일 때문에 장기 입원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정신과 전문의 한 명하고 가족의 쌀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장기 입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20살 때 충격을 받았는데 이 장기 입원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 좋아졌다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또 안 좋아해. 왜냐하면은 퇴원에 들어오게 되면 집에서 어떻게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거죠. 증상이 호전되고 퇴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가족들이 안 반기는 그런 상태니까
정신병원 쪽에서는 힘들게 재활 노력을 하고 지역사회로 가족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안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오게 되게 되면은 장기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사망률 그리고 장애인들의 장기 입원 일수가 오늘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보면은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소득이 증가되어지면 그러면은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들의 의사와 관한 장기 입원 시설을 폐쇄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태리 쪽 부분인데요. 소득이 2만 불 정도 넘어가면은 이런 운동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3만 5천 불이 되는데도 장애인의 각종 지표 부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발표하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 이 현실들이 보면은 누구도 이런 현실들에서 목소리를 푸지 못하는 겁니다. 이태리 쪽에서요, 공공병원에서 정신병원의 장기 입원 시설을 폐쇄하면서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슬로건을 내냐면 가족들하고 슬로건을 내냐면은 자유가 치료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의 효과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게 하고 자유케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정신과 전문 때 이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단지 약으로 입원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관계가 새롭게 섰을 때 비로소 치료 효과가 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데 이태리 쪽에서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은 정신요양병원이 늘고 입원시설이 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시설이 늘고 입원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신과 의사한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전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은 급격하게 이제 소득 구조가 불평등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50% 이상 가져가는 구조인데 소득은 이렇지만 주로 주식에 대한 이자나 아니면 부동산 소유를 보면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거의 95%를 점해요. 실제로 보면. 이런 구조 자체는 미국과 거의 닮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미국을 갖다가 더 상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로 간다고 하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53년에서는 모두가 다 잿덩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면은 누가 평등했습니다.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진 거니까. 기회의 땅이다. 한국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점점 더 경직된 구조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 부분들은 보수정도 마찬가지고 진보정비도 마찬가지고 특히 IMF 이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분이 나눠지면서 똑같은 일을 함에 들어가도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차별을 받는 형태가 고정화됐습니다. 구조적으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차별 자체가 굉장히 구조화된 형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소득의 격차도 심각한 양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소득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이 다 이제 연계가 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소득의 불평등 구조가 교육 불평등 구조로 가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또 건강의 불평등 구조로 갑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의과대학에서 한 4분의 1, 한 3분의 1 정도는 저 친구는 참 컨트리 스타일이다. 응? 지방에서 왔구나. 뭐 이런 평가나는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의 의과대학에는 그런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배경이 좋고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대부분 전문직이거나 이미 의료에 종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구조 부분에 있어서 엘리트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그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근데 개천에서 용남 난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왜 개천에서 용이 안 나니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개천이 오염돼서 그럴 일은 없대요.
사회 전체의 부분들이 시스템이 보면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 예. 자, 여러분들 익숙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징어 게임 부분인데 생존 담보로 해서 어떻게 말하면 죽음의 생존 게임을 하는 이제 영화 부분인데 주인공이 첫 번째 나왔다가 이제 두 번째 다시 이 게임에 도전하게 된 이유 자체가 어머니가 당뇨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당뇨 때문에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당뇨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치료를 워낙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은 약물 갖고는 치료가 안 되고 혈관 파고들기 때문에 어차피 보면은 그 부위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당뇨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위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공이 보면은 어머니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이런 게임에 다시 한번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제 게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넷플릭스 속에서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편치가 않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한국 사회에 있는 모습들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라는 것이 작가의 상상력만 갖고 됐을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치열한 생존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작가가 이런 작품을 만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기회에 있다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점점 보면은 어떻게 말하면 한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한쪽에서는 불평등 구조가 확대되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의 현실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지표를 잠깐 보면서 이제 구조를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료 쪽 부분인데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또는 이제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은 소득에 대한 차이가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응급실을 실려온 부분이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것도 중증인 경우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관리 안 하니까. 자기가 당뇨인데도 몰라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병이 깊어져서 결국에서는 콩팥에 손상 와서 신부전까지 와서 결국에는 심장이 이식하지 않는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오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건강도 체크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은 거죠. 근데 평소에 관리하면 좋은데 지금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고혈압에 대한 쪽 부분인데 조절률이 50% 미만이고요. 그다음 당뇨에 대한 부분 26.8%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 질환이나 또는 중증으로 입원된 것들이 발생하는 주요한 만성질환 부분인데 지금의 만성질환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병급여라고 해서 아파서 보면은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상병급여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상병급여가 없다. 그러니까 평균 임금의 70% 의사가 이제 진단서를 쓰게 되면은 이제 평균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가 않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건강보험 체계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40%이기 때문에 아직도 문턱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스칸디나비아나 덴마크나 이런 건강 선진국을 보게 되면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급하는 비율 자체가 거의 85에서 90% 정도랍니다. 우리는 지원하는 것이 65%밖에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병원에 가는데 문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병급여를 못 받는데도 지원한 분이 보면은 65% 내외에서 아직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보장 시스템이라든가 안전보장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요 이제 장비 지표에 대한 쪽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35,000불을 넘어서 이제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권 1위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삶의 질은 정말 후진국 수준입니다. 아직도 보면은 각종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잘 안 된 부분인데 조사된 지표 중에서 그 중에서 보면은 공동체에 대한 지표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보면은 전체 10점 만점 중에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전체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고 해서 보면은 삶의 질에 대한 지표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OECD나 UNEC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지표가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관계망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보면 관계망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도 핵가족화 되고 또 1인 가구로 쪼개지는 상태 부분인데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생을 만든 이제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쪽 부분인데 이것도 충분치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호스피스 케어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암 환자의 일부만 되고 일반적으로는 생애 말기에 여러 만성 질환에 노출되는데 필요한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 케어를 받지 못하다. 그러니까 생애 말기 부분에서 가족들과 생애 말기 자기의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또 가족과의 어떤 교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쪽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이 충분치 못하는 이제 제가 요구하는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서비스가 잘 되지 못하다. 네, 넘어가고요. 네, 여기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죽음의 질 지표라고 해서 생애말기 돌봄이나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데 있어서 서비스의 질을 보게 되면은 질이 충분치 못하다. 접근성 이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도 낮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비용도 비싸다. 그러니까 질도 떨어지고 실제로 보면은 가격도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자체도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죽음의 질을 조사해보면 전체 40개 국가 중에서 32위입니다. 그러면 생애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죽음의 질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때도 사실은 후진국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35,000불에서 소득이 높다고 하는 것들이 삶의 질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오면은 소득이 높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3,000명 이전 정도인데 그 중에 보면은 자살한 사람이 이 정도면 자살의 시도자는 또 더 많고 자살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자살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보게 되면 54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자살자는 13,000명 정도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들이 불안하고 또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삶 그 끝자락에 놓여있다 하는 것들이 각종 지표를 통해서 많이 확인된다고 하는 거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잠깐 설명하는 의료에 대한 쪽 부분인데 요거를 좀 설명드려야지만 각 삶의 영역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 쪽 부분인데 의료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보내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되게 뭐 1%, 0.5%의 추진만 들어가는 데가 이제 의과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9년도에 건강보험이 됐는데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시작됐냐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다가 그 부담을 넘겨준 거죠. 그리고 시장의 수가 부분을 67%의 시장 수가가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시장 수가보다도 낮은 정도의 건강보험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니까 의사들이 대처하는 방법은 보면은 가능하면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가격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 67% 수가니까 보면은 서비스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인풋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지금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수가로서 인정이 되는 것만 서비스를 한다. 근데 환자가 왔을 때 보면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궁금한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수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설명하면 할수록 소립니다. 시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서비스의 형태라는 것이 박리담이에요. 가능하면은 수가가 낮으니까 많이 보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된 양상이다. 진료실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인사를 할 때 눈을 쳐다보진 않습니다. 눈을 쳐다보면 얘가 길어져. 네. 의도적으로 보면은 거리를 둬야 되니까 PC 화면만 봅니다. 아, 이게 검사가 어떻군요. 처방이 어떻게 됐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오세요. 이런 중요한 부분에 처방을 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료가 어떻습니다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 외에 이분이 뭐 때문에 궁금해서 온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거 들으면은 사실 지금 수가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이제 조금 문해력이라고 해갖고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쉽게 설명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예방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혈당이 흔들려서 이후에 당뇨의 가능성이 높겠다고 하면은 혈당이 흔들리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당뇨가 되면은 이제 약을 드시지 않으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약 처방할 때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보면은 검사 같은 경우도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상태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사실은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고 지금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수가가 낮으니까 의사들은 가능하면 박리담회를 하고 또 정부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수가를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의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면은 박리담회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이런 상태인 거니까 지금 병원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환자들이 가서 보면 의사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듣지 못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봐야지만 비로소 의료기관을 유지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의사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소비자들도 사실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의료비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의 쪽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가 환자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행위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보면은 약 처방이 일어나고 행위는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나 예방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조금 이 상황 자체가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적으로 보험료를 내면서 서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공급자들이 사실 이 시스템 자체를 어뷰즈하는 겁니다. 사실은 박리담회 그런 형태로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 거니까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료비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 상태에서 의료비 상승이 8.7% 정도에 이르는 거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지나고 초초고령 사회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연금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도 문제가 될
건강보험도 파산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사회 전체로 지켜야 되는데 지킬 사람이 없고 공급자들은 사실 이 시스템 자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시민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마련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기력화한 과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속도 부분이 점점 의료비가 증가된 상태에 있어서 작년에 전체 의료비가 GDP의 9.9%, OECD 평균이 9.5%인데 이제 평균을 지난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적자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동체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응급질환이 생겼거나 아니면 중증됐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구조로 잘 뒷받침해야지만 사회약자들이 이걸 충분히 쓸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이 파산하게 되면은 사회 전체가 이제 공동체의 결속 자체가 이제 와해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건강보험을 지킨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공유지의 비극이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 사회적에 있을 때 변명지 갖다가 사회로서 재산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공적으로 운영되는 자산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남용한 거죠. 자기 것이 아니다 보고 공동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거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전체적으로 오면은 공동체는 약화되고 연대의식도 약화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전체 사회 시스템 공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공적인 시스템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점점 약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신하는 부분들이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지켜주거나 정부가 이를 지켜주는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장 경제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에서는 이곳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서는 또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소외된 것으로 빠져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자세히 봐야 된다. 네,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잠깐 언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CO2가 산업화의 결과로서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요. 네, 넘어가 주죠. 네. 네, 급격하게 올라가고, 네, 넘어갑니다. 이게 온실 효과를 통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서 지금 뭐 파국이 있고 가뭄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이 지구촌의 기후공포가 돼서 최악의 물난리가 되고 통제무력의 산불이 형성되고 있고 가뭄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세곳에 곳곳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행됐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 산업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생태계가 감내가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이대로 계속되다가는 2100년 정도가 되면 그러면은 임계점에 따라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이제 비가역적인 단계로 갈 수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 세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에 노출되어서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재난 상황이 일상화될 수 있는 우리 미래 세대가 닥칠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은 산업화를 통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보면 삶의 질은 향상되지는 않고 보면은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다고 하는데 풍요해진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높아졌는가? 그런데 자연은 황폐화된 그런 상태 부분에서 새로운 재앙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 부분들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넘어가고, 네.
지금 적응을 잘못해서 북극에 있는 곰이 이렇게 비쩍 말라가고 압사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상태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IPCC라고 해서 정부가 기후 협의회 쪽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모델링 하는 건데,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부분인데 갈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관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보면은 분명히 비과학적인 변화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1.5도씨의 변화가 있는데 이 정도인데 지금과 같은 CO2 배출이 계속되게 된다면은 2100년도 같은 경우는 4.7도씨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에 있는 그 기온 변화의 3배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상상이 불가능한 정도의 재앙적 상황들이 벌어지다 하는 것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로 얘기하는 정도인가? 이거는 정말 비관적인 견해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육지 같은 경우는 기온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뭐 1.5도씨의 변화가 어떻고 그랬는데 이제 해양 환경 같은 경우 육지보다도 변화가 좀 더 됩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는 부분인데 바다 해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일이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 남해안 쪽에서 해수 온도 부분이 34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류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부분인데 해양 생태계를 보더라도 지금에 있는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중에 이제 산란기에 있는 어류라든가 배합에 있는 어류 같은 경우에서는 서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식지에서 60% 정도의 어류가 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수산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쪽 부분인데 식품이 보고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보면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에 있는 상태로 보게 되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여러 오염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CO2가 450ppm인 경우에서는 비과학적인 변화가 있는데 거의 지금 임박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넘어갈까요? 네, 자 이제 지금의 이 현실들 보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감염 위기 부분이 있는데 1800년도 말 부분에 1845년에 박펜실러가 여기 제물포 쪽에 비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라인 거죠. 이 콜레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얼마큼 공포스러우냐고 하면 호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에 보면 찢겨서 보면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질환이 나서 호열자라고 그랬습니다. 콜레라 같은 경우에서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죽었을 때 모습 보게 되면은 다 탈수돼 갖고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피부 색깔 같은 경우도 까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이렇게 변색된 상태로 사망하니까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성교 때 보면 이렇게 성교사들이 준 메시지 자체가 한글로 보면은 손을 씻어라, 또 물을 끓여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메시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면은 가족도 버리는 환자들을 선교사들이 돌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그러한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저는 기독교가 보면은 이 조선 땅에서 깊이 뿌리를 낼 수 있던 부분들도 이런 선교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여기 아펜셀러 봤을 때 그 선교사의 첫 기도 부분입니다. 제물포에서 상륙했을 때 기도에 보면 1885년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펜셀러에 대한 기도 부분인데 이 백성들이 얼마큼 힘든 고난 속에 있다는 것들을 직시하고 돌보는 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